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봄햇살 아래 서 있기 부끄럽다.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이해 적은 대통령의 글입니다.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하겠다. 국무총리가 4.3 추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가해자였던 군에서도 처음으로 유감 표명이 나왔습니다.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단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 정당한 배상과 온전한 명예회복,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개정안들을 놓고 여야가 그제 부랴부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더 뉴스가 주목하는 뉴스 키워드는 4.3 재보선, 건조특보와 강풍, 재벌 3세 마약 수사, 방미 중인 김현종의 행보,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2승 도전 등입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공방과 경기장 유세 등 유난히 현안이 많았던 4.3 보궐선거가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미리 짚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전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저녁 8시까지고 당선자 윤곽은 밤 10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민의 희생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고 경찰청장도 추념식에 첫 공식 참석했습니다.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전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재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벌 3사의 마약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마 흡입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의 손자도 수사선상에 올랐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는 과거 마약 수사 당시 봐주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봄철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운봉산 산불은 이틀 만에 꺼졌지만 예년보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져 내륙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초속 15m가 넘는 강풍까지 예고돼 대형 산불의 가능성이 큽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종민 기자. 네, 유종민입니다. 네, 오전에 열린 추념식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오늘 추념식에는 제주도민과 생존 희생자,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제주도 전역에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사이렌이 1분 동안 울리며 추념식은 시작됐습니다. 4.3 희생자들이 겪은 억압과 생존 수용인 18명의 공소기각 판결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로 본 행사가 시작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낭독했습니다. 1, 2, 3세대가 함께 4.3 정신을 기리기 위해 4.3을 겪은 김연옥 할머니와 외손녀가 불곡진 가족사를 낭송했습니다. 추념식이 끝난 뒤에는 도민과 유족의 헌화,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 추념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죠? 네, 추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실종자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배보상 등 입법에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하며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3 평화재단 출연금도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4.3 사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1954년까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주도민의 10%가 넘는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4.3은 폭동으로 낙인 찍혀 반세기 동안 금기어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희생자 14,300여 명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해결할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제주도민들은 올해 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유종민입니다. 군과 경찰이 71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군과 경찰이 조금 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일단 추념식의 모습을 보인 건 경찰 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감룡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민 청장은 4.3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정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방명록에는 하루빨리 비극적 역사의 상처가 진실에 따라 치유되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이 반성에 따라 돋아나기를 기원한다고 썼습니다. 경찰 총수가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애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민 청장이 내놓은 메시지엔 직접적인 사죄의 표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번에 애도를 표한 것을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민 청장은 네라고 대답하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민 학살에 경찰이 참여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밝혀진 사실에 따라서 경찰도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라는 표현은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까 나온 대답이었군요. 군 당국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추념식이 열린 시간에 맞춰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현합니다. 이 한 문장짜리 짤막한 입장이 전부였습니다. 경찰과 달리 추모식에는 국방부 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1일부터 미국 국방부를 방문 중이고 서주석 차관은 오늘 오전 중국군 유해송환식에 참석했습니다. 서 차관은 오후 2시에 열리는 방위사업 관련 회의를 마친 뒤 늦은 오후에 광화문을 찾을 예정인데요. 서 차관이 정확히 언제 광화문에 가는지는 아직도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한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쪽과 통화를 해보니 그쪽에서도 서 차관이 언제 방문하는지 알려온 바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화문에서 서 차관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방부가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을 생각하면 여전히 봄햇살 아래 서 있기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4.3 사건의 해결을 위한 발걸음이 더뎌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진행하는 등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배상과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는 말로 추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년이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했지만 제주의 봄은 아직입니다.
4.3 특별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999년 12월에 제정됐고 이듬해 1월 공포됐습니다. 4.3 진상조사와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배상과 보상 문제, 미진한 진상규명, 그리고 여전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해자 확인이 덜 됐던 문제가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3 특별법 개정 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제주가 지역구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2017년 12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배상과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시의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진상조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준사법기관 성격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별 사건 조사 방식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에 유해발굴 감식단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보다 앞선 강창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 초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됐습니다.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인정폭을 넓히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일부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개정안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에 발의한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족 또는 4.3 사건에 대한 비방, 왜곡 등을 처벌하고 국가가 4.3 사건에 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배상과 보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들은 왜 아직도 국회에 머물러 있을까요? 20대 국회 이후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2번 상정돼 논의가 됐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의 소극적인 입장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법안이 잠자는 한 제주의 봄은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맙니다. 초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는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곳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잔여 임기 1년짜리 단 2석이지만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보궐선거 투표 종료까지 이제 6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각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마지막까지 유세 총력전을 펼친 각 당 지도부는 이 개표 전까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은 이 행사 이후 별다른 일정 없이 보궐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상황실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별도의 메시지 없이 투표율 등을 전달받으며 이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행사 이후 서울로 돌아와서 보궐선거 지역 선거대책본부와 수시로 연락하며 개표 상황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추념식 참석 이후 창원으로 돌아가 이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이후 창원의 각 당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 방송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 김현철, 박영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군요.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협조를 하는데도 청와대가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건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을 제대로 못한 민정 라인의 교체는 너무 당연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청와대 인사검증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일반 기업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 검증 결과보다 나았을 것이라며 이를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한국당 등 야당의 정치 공세로 국회가 보고서 송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 김현철 후보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발목 잡기를 그만두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한국당 등 야당은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상황이고, 이 반면 여당은 이미 조동호, 최정호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더 추가 낙마는 없다고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이번에는 투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4.3 재보선은 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을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으로 모두 경남에서 열립니다. 창원 성산 연결하죠. 오태인 기자. 네, 창원 성산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곳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를 넘겼으니까 투표가 시작된 지 8시간, 절반이 지난 건데요.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창원 성산은 여야 모두 많은 후보자 당선에 공을 들인 지역인데요. 관심이 높은 만큼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의 유권자는 모두 18만여 명으로 54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투표율은 34%, 오후 2시 기준입니다. 오전보다 투표율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 오후 1시부터 집계부터 사전 투표율이 합산됐기 때문인데요. 또 경남의 다른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죠. 경남 통영 고성에서도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는 15만여 명으로 투표소는 73곳입니다. 투표율은 38.5%입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모두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열린 사전투표에서 14%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오늘 투표 끝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저녁 8시로 늘어난 만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 성산 투표소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막판까지 판세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2곳에서 그것도 임기 1년짜리 초미니 선거지만 향후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작지만 큰 이번 선거의 의미,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기 논란에 낙마 사태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만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내심 정의당과의 단일화로 선전을 펼치고 있는 창원 성산에 이어 보수 텃밭 통영 고성에서도 깃발을 꽂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반대로 지난해 지방선거 압승의 1등 공신 PK에서 2곳을 모두 내준다면 국정 장악력도 내부 리더십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뽑은 문재인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인 이해찬이가 당정협의회에서 이 고성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선거 전 막판 축구장 난입과 기자 매수 의혹 같은 악재가 겹친 자유한국당 역시 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만 지킬 경우 사실상 본전치기에 불과한 데다 만에 하나 2곳을 다 잃을 경우 당장 황교안 대표의 당내 입지는 물론 보수 진영의 지각 변동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걸고 2곳을 모두 가져간다면 정치 신인 황 대표는 단숨에 단단한 90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2년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3년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아예 당 운명이 걸렸습니다. 내부 반발에도 후보를 내고 열성적으로 한 달간 지지 유세를 한 손학규 대표는 득표율에 따라 책임 공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전하면 중도 정당으로 입지를 다지겠지만 삐끗할 경우 지도 체제나 당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창원은
확 디비뿌려야 합니다. 뒤집어질 거야 합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를 수성해 진보정치 1번지를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에 한석만 더하면 다시 민주평화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어 사실상 사활을 걸었습니다. 2019년에 좌파 독재, 철 지나도 한참 철 지난 색깔론을 들고 나오냐. 우리 시민들은 이제 그런 이념 정쟁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단 2석, 그것도 임기 1년짜리 보궐선거지만 결과에 따라 국회 구도는 물론 내년 총선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청와대 내부 책임론이 수그러들 수도 다시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4.3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12억 은행 대출을 받아 26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하루 만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장관 후보자들한테로 옮아갔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집을 3채나 보유하고 있던 최종호 후보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외 유학생 아들이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 해외 학회에 참석까지 드러났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의 영향을 우려한 여당은 서둘러 민심을 전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으로 지명 철회에 나서는 등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동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의 대응은 불을 끄기는커녕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검증 때는 후보자들이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후보자 집이 3채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선거 직전에 다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눈높이, 문높이 인사, 문높이 검증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 국민 소통 수석이 아니라 이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 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선거 결과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한석만 건져도 청와대 책임론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두 곳 모두 이길 경우 청와대 수석들의 검증 실패 책임론이 선거 실패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개편을 요구하는 여당 목소리 역시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메마른 날씨 속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고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기온도 크게 오르고 날씨가 참 좋다고요? 네, 봄 날씨가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에 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상쾌하고요.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기온도 13.5도까지 올라서 포근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살랑이는 개나리가 유독 싱그러워 보이는데요. 오늘 봄 기운 느끼면서 봄꽃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4도, 대구 3도, 광주 2도, 부산 7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6도, 광주와 부산 18도, 대구는 20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대기는 연일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내륙은 건조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밤사이 강풍이 예상되는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가 쉬우니까요. 봄꽃 나들이객과 등산객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예년보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3월 들어 산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초속 15m가 넘는 강풍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꽃샘추위에 비나 눈이 종종 내렸지만 대지는 바짝 메말랐습니다. 봄 날씨답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습기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서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산림 지역은 불씨만 떨어지면 바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일부터 강한 바람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륙은 초속 15m, 산간 지역은 20m에 육박하는 돌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큽니다.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자리 잡으며 등압선이 무척 조밀해졌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등 대형 산불이 모두 4월 봄 강풍이 부는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산불 위험지수가 높게 산출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지금 경계 단계이고요. 비상 대책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한식 성묘와 봄꽃 나들이객까지 몰릴 것으로 보여 입산자들의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변종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체포된 SK 창업주 손자 최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최 씨가 현대가 3세와 함께 대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SK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심사에 불출석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직장에서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가운데 또다시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결정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최대한 선처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최 씨는 최근 자신에게 3차례 대마를 건넨 공범 이모 씨를 설득해 경찰에 자수하게 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지난해 3월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대마를 피운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는 정 씨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건 건초 같은데.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해외에 머무는 정 씨에게 서둘러 귀국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붙잡힌 판매책 등을 상대로 다른 부유층 자제들이 대마 구매에 연루됐는지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가수 로이킴이 정준영 몰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던 멤버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는 로이킴이 이른 시일 안에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로이킴이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로이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로이킴이 단순히 대화방에 유포된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에 방송된 슈퍼스타 K4 우승자인 로이킴은 정준영과 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전진할 준비가 돼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미 국무부가 밝힌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은
잇따라 미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김현정 안보실 2차장의 폭넓은 행보가 특히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이 몇 달 내 다시 만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거론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 국무부는 미국이 전진할 준비가 돼 있음을 명확히 한 언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asically making clear again that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roceed. I wouldn't read any more into it. Our efforts are ongoing. 북한만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비핵화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대화 돌파구를 찾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백악관과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마치고 톱다운식 대북 정상외교 추진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장은 이틀째 미 상하원 의원들과도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협상 중재 외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행보입니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 의회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정 장관과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압박 유지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미국 조야의 이딴 회동이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북미 대화 재개라는 결실로 이어질지 북한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3차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미국의 메시지에도 북한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위한 시간을 벌면서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에 입을 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전격 철수한 지 열흘 만에 평소 모습을 되찾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하지만 일상적인 연락대표 접촉 외에 남북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했습니다. 북측에서 특별한 사유를 저희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3차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미국을 향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 달 동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게 전부입니다. 김정은 체제 2기가 시작되는 이번 달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마주 앉기에 앞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 준비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북한 대사관 공격으로 주목을 받은 반북단체 자유조선과 미국 FBI 간 연계설을 대미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북미 간의 협상에서 미국 연루설을 좀 제기하면서 협상에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비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에서 북미 간 높은 장벽을 확인한 북한은 미국을 상대할 체력을 키우며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비무장지대 DMZ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일반 국민의 둘레길로 개방됩니다. 정부는 오늘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 둘레길로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감시 초소인 GP 철거와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입니다. 이달 말 GOP 철책선 이남의 고성 지역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고 상설 운영 시작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들은 우리 군의 경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제주 인구 10%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 4.3 사건 71주년입니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지난 1월 제주지법이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사실상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의 아픔이 치유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의 뒤늦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보다 빠른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과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 초 4.3 수형인 18분의 무죄를 이끌어낸 김세은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월 제주지법 재심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상 70여 년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기념식 감회가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초 48년, 49년에 제주에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육지에 있는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던 18분의 수형인 분들이 재심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죽기 전에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 또 제대로 된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이 재판의 시작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결국 죄가 없음을 확인받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렇게 명예회복을 하게 되신 건데요. 네. 올해로 4.3이 71주년을 맞았지만 또 죄가 없음에도 죄가 없음을 확인받지 못하고 계시는 희생자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셔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재심에 참여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18분이십니다. 네, 재판 진행하는 그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판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요. 네. 그 당시 이루어졌던 재판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그때 이루어졌던 절차가 재판에 해당되느냐 여부조차 저희가 증명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저희가 진행한 재심이라는 절차는 좀 그 대상이 되는 재판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3 당시에 하루에 수백 명씩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절차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좀 아이러니하게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군이 71년 만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의 공식 사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국방부가 그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군 당국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4.3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군경이 무장 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그동안의 입장을 좀 변경하고 공식적인 유감과 애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유감과 애도 표시가 희생자분들의 마음을 좀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재심 과정에서 희생자분들의 한서린 증언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네, 한 분 한 분 뭐 다 기억이 나서 특별히 한 분 이렇게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당시 희생자분들이 참 많은 고초를 겪으셨어요. 이유도 모르고 잡혀가셔서 이제 산 사람들한테 쌀을 주었냐, 옷이나 신발을 주었냐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서 매질을 당하고 또 정기 고문이나 이런 모진 고문을 당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희생자분들 중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잡혀갔다가 제주에서 육지에 있는 형무소로 가는 배에서 아이가 죽게 되는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형무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계셔서 참 그 희생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서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이 1년 넘게 국회에 표류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고요. 재심에서 법원의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까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 걸까요?
국회에 제출된 그 제주 4.3 관련 법안은 총 4건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좀 내용도 좀 보면 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그리고 이제 군사재판에 대한 그 일괄 무효화와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추가 진상 조사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1일에 국회에서 이 개정안 심사가 열렸다가 또다시 결론 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 사건 피해자가 좀 규모가 크다는 특징 때문에 배상과 보상을 위한 예산에 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을 통해서 좀 무효화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예산의 부담 때문이라면 무작정 법안 통과를 미룰 것이 아니라 좀 연금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을 좀 고안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네. 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절차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 그리고 신속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4건이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인데 가장 시급한 법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어느 것 하나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네. 희생자분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좀 추가 진상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배상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 규모가 다른 이제 저희가 과거사 사건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행위로 인한 이제 피해들에 비해서 희생자 규모가 참 큰 편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모두 배상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요. 네. 그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과제는 특별법이 입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것처럼 그 재심 절차를 통해 한 분 한 분이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재판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더 빠르게 세상과 연결돼. 단 한순간도 해킹 걱정 없이. 차량 정보가 안전하게 암호화되었습니다. 이런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전국 엣지 클라우드로 빠르게. 해킹 막는 기가 스텔스 기술로 안전하게. 당신의 초능력 KT 5G. (71년) 전의 4월도 우리나라는 분명히 찬란한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제주의 봄은 이념의 광기와 폭력에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도 풍화의 세월도 4.3의 진실을 덮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군과 경찰도 사과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권력도 충하의 세월도 4.3의 진실을 덮지 못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참으로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검증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어제도 2차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눈높이, 문높이 인사, 문높이 검증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높이 인사, 문높이 검증,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번 개각은 2달 이상의 충분한 검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의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의 검증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무능을 두고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것입니까? 일반 기업의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의 검증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작지만 큰 선거, 4.3 재보선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단 2곳이지만 결과가 정가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4.3 재보선 판세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김학의 이슈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3 재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결과가 나올 텐데요. 우선 제주 4.3 네.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한 것을 네. 높이 평가합니다. 네. 김대중 정부에서 지금 우리 강창일 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4.3 특별법을 제정할 때가 생각납니다. 예. 하필이면 4.3 선거가 오늘 있는데 예. 저는 만약 민주당이 2승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최소한 1승 1패를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창원 성산에 네. 당내에서 출마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부인하고 원룸에서 살지 말고 직접 출마를 해라. 네.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더라도 가서 괜찮다 했는데 만약 창원 성산에서 패배하더라도 예.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이 한국당에서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요? 그렇죠. 네. 지금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가 이제 막판에 터졌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론을 이렇게 강조하는 요소가 될까요? 물론 그것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선거의 모든 지휘를 사실상 하는 것은 검찰 공안부입니다. 예. 공안검사 출신이 그러한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국민한테 납득되지 않고 더욱이 창원 FC에서 저지를 했는데도 밀고 들어가 버린 것. 그래서 저는 창원 FC에서 공을 차야지 왜 황교안 대표는 똥볼을 찾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정의당도 그 앞서서 농구장 프로농구 경기장에서 유세를 했다는 논란은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뭐 축구장 유세와 사안이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정의당도 경기 중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정의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만약 정의당이 농구 경기 중에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도 네. 그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의당 해명은 머리띠를 두르긴 했지만 그건 이제 자체 촬영용이었고 유세는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좀 문제가 다르겠죠. 네. 그리고 또 그 창원 성산 막판에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노회찬 의원을 가리켜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영향이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창원 성산 분들은 노회찬 의원을 당선시켜준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분이 불행하게 그렇게 자꾸 하셨기 때문에 있는 선거인데 네. 우리 동양의 미덕은 어떻게 됐든 망자에게는 관대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급했는지 아마 패배를 인정을 하고 황교안 대표처럼 실수를 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통영 고성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언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세가 다릅습니다만은 저도 좀 그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면은 네.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통영이 원체 인구가 3배가 많잖아요. 한 2배 정도 유권자는 많다고. 아 그래요? 네. 고성 이 소지역주의도 있지만은 그 한국당 후보가 고성 출신이지만 전혀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양문석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될 걸로 봅니다. 거기는 아직 그런 판세는 잘 모르지만 지금 막판에 그 자유한국당 정 후보 쪽에 이제 악재라고 할 만한 사안이 터졌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더군요. 뭐 민주당 사주설도 있고 또는 뭐 기자 매수 한국당이 매수했다고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그 뭐 누가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자가 네.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러한 게 없다. 예. 자기도 보수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기자를 매수해서 비록 후보는 아니지만은 그 한국당 후보 캠프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요즘 국민 민도가 높아서 그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선거 임박해서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 뭐 요즘은 뭐 정보가 빨리 유통되니까 다 흘러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는데 그 지역 사람들 모르겠어요. 전 국민이 관심 가지고 쳐다보는 일인데 다 알 거예요. 네. 창원 성산에 이제 정의당 후보가 출마를 했고 단일 후보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제 민주평화당과 원내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다시 구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외람스럽습니다만은 진보 개혁 세력의 단일화를 맨 먼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민중당도 바른미래당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정의당 후보가 민주개혁 세력이기 때문에 당선되리라고 거의 확실하게 믿고 있고 지금 우리와 즉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 문제는 당내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거 후에 의견을 조정해 나가야지 만약 이걸 가지고 우리 당에서 왈가왈부하면은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반대 여론도 당내에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반대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정체성상 조금 더 우리는 중도 개혁인데 정의당은 조금 더 좌클릭돼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노선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요, 뭐가 바뀌는 겁니까? 각 정당에는 우선,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교섭단체가 되면은 의정활동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나 국회 진행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교섭단체가 아니면은 비교섭단체, 무소속으로서 어떤 국회 운영에 전혀 참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비교섭단체니까 반쪽 국회의원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뭐 상임위원장 배분이 바뀐다거나 또 지금 가동 중인 특위위원들 숫자가 바뀐다거나 이런 조정도 있는 겁니까? 그러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건 없다. 왜냐하면 국회는 개원할 때 또 중간 2년 하고 그때 합의한 대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원 구성과
얼마 전에 2년 임기를 채우고 결정된 대로 나갈 겁니다. 그것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특별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실익은 많죠. 뭐 혹시 뭐 보조금 이런 게 늘어나나요? 국회 그 보조금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같은 정당 소속으로 교섭단체를 그렇죠. 해야 늘어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교섭단체가 재구성이 된다면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거기에서부터 교섭단체로서 국회 운영에 또 예결위 활동에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추경 문제를 다루기 전에는 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아직도 이견들이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의당 후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 정보위가 열렸고요. 민감용 그 경찰청장이 출석해서 의원들 질의에 뭐 답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김학의 사건을 질의를 했더군요. 근데 그 어제 정보위에서 나온 민 청장의 답변을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핵심을 이렇게 뽑았어요. 박지원 의원이 경찰로부터 2013년에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했는데 그 시점 이후에 경찰이 CD를 입수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청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지만은 왜 그렇죠? 어제 민감용 청장의 정보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일관되게 제시를 했던 2013년 3월 19일 이전에 그 동영상이 돌아다녔다. 이런 것은 확인했습니다. 첫째, 제가 맨 먼저 얘기했던 2012년 11월 달에 피해자인 권모 여인이 윤중천 회장을 서초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약 먹여서 성폭행 당했다. 성폭행 장면 촬영을 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했고요. 2013년 1월 초에 시사저널 기자가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동영상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3월 13일 황교안 장관은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은 박병석 부의장,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지원 법사위원한테 왔고 이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동영상 CD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 기억이 없다고 했고 그 대변인은 박영선 위원장을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3월 14일 TV조선이 최초로 사회지도층 성접대 피해생 보수로 불거져 하고 비실명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면서 취임했죠. 하면서 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합니다. 3월 19일 날 경찰이 내사를 착수하고 이때 김학의 동영상 확보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어제 민감용 청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012년 11월 달에 이미 경찰은 알고 있었어요. 서초경찰서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치 2013년 1월 초 시사저널 기자가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해서 동영상 존재를 확인했듯이 민감용 청장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동영상이 돌아다녔다.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정보 라인과 수사 라인이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첩보 내용을 정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전화로 보고를 하니까
민정수석이 고위층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한번 대면 조사를 해봐라. 네. 이렇게 하니까 공직비서관이 대면 조사를 지시해서 예. 김학의 차관과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님이 특별한 군대에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찍어서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19일까지 경찰은 내사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예. 그러면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돌아다니는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3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내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동영상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건가요? 정보 활동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보 쪽에서는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있죠. 그리고 경찰청장 자신도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돌아다녔다. 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분이 경찰 고위 간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월 초에. 네. 검찰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으면 송치쥐의를 한다는 겁니다. 예. 검찰로 넘겨라. 그러면은 경찰은 수사가 중단되고 모든 자료가 검찰로 가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법사위에서 한번 따져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또 어제 민감용 청장이 그 테이프가 동영상이 박지원한테 넘어가는 것은 자기는 모르죠. 예. 알았으면 안 되죠. 몰래 준 건데 어떻게 알아요? 준 사람과 저만 알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당에서 박영선, 박지원은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한국당이 김학의 동영상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3월 초에 입수한 동영상, 어제 민감용 청장은 3월 19일에 경찰이 공식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박 의원께서 그 이전에 입수한 것이 맞냐라는 그 진위 논란이 있지만 본인께서는 경찰에 실질적으로는 동영상이 들어가 있었고 경찰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13년 1월 초부터 시작된 네. 시사저널이 이 동영상 취재 70일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어요. 네. 거기도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박 의원께서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동영상을 건넨 경찰 고위 관계자가 정보 라인입니까? 수사 라인입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면은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호를 해야죠. 여하튼 건네준 사람은 그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것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수사가 스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 형식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잊지 말고 따져라.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건넸다는 그렇죠. 거죠. 송치 지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네. 저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럼 수사 라인이겠군요. 딱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수사 라인에서 경찰에서 3월 19일 날 청와대에 정식으로 내사를 하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보 라인일 수도 있고 수사 라인일 수도 있다. 예, 저는 제가 거기까지 좁혀가면은 자꾸 저는 그 취재원을 건넨 분의 신원을 확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경찰이 그 이전에 정말 정보 활동만 했는지 실질적으로 수사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죠. 어떻게 됐든 청와대에 보고한 건 사실이고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의 대면 조사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 장소에 그 날짜 그 시간에 김학의 차관이 안 나온 나왔죠. 것은 사실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 차관을 임명한 것도 사실이고. 네. 예. 근데 그 임명한 이유가 김학의 차관의 전 차관의 부친과 박정희 대통령 간의 특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의 영역인 거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총장으로 네. 임명을 할 수 있다. 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박영선 의원과 저는 이걸 가지고 만약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예. 이러한 사람은 낙마를 시켜야 된다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꾸 회자가 되니까 예. 차관으로 오더라고요. 차관은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한 것은 4월 1일 날 이 3월 20일 날 죄송합니다. 3월 14일 날 TV조선에서 네. 최초로 이 사실을 보도했고요. 네. 3월 20일 날 채널 A에서 네. 실명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4월 1일 날 채널 A 박종진의 쾌도 남마에 나가서 네. 내가 직접 봤다. 네. 대통령 민정수석관이 그런 동영상 얘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미 하셨다는 거죠. 예, 네. 민주당 딱 한 분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이게 제가 2013년 4월 1일 날 네. 채널 A에서 말한 거예요. 그 민주당 딱 한 분이 박영선 의원인 거고요. 네. 네, 좀 박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학의 전 차관이 사퇴한 시점은 채널A 보도 바로 다음 날이네요. 3월 그렇죠. 20일. 네. 김학의 장관이 3월 21일 날 네. 경찰에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그날 사퇴를 했습니다. 예. 자,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요. 3월 15일에 이제 김학의가 임명 취임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날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제 사퇴하고. 왜? 저는 김기용 경찰청장이 이미 청와대에 그러한 것을 보고했는데도 예. 무시하고 아마 간섭을 받았지 않는가. 그래서 사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임으로 가게 된 이제 이성한 경찰청 예. 당시 경찰청장이요. 그러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미션을 띠고 정권 차원의 미션을 띠고 경찰청장이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 후로도 예. 계속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각되고 예. 두 번 다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서 결론을 났기 때문에 예. 나는 경찰에서는 외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했다. 수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네. 경찰은 상당히 정의롭게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성한 경찰청장으로 바뀌고 아주 민감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4월 4일에 수사국장을 교체하고요. 예. 또 4월 15일에 그 수사기획관까지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수사를 좀 방해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어제 민감용 청장은 그러한 외압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예. 그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꿋꿋이 수사를 계속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수사 내용은 모르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두 번 다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기각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거기에 협조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그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예, 한 가지 문제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경질 사유를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CD 존재를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박 의원께서는 황 대표가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가 기억이 없었다. 네. 그랬지만은 3월 13일 날 박병석 부의장, 네.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일정표, 네. 박지원의 수첩에서도 국회로 나서 우리가 만난 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박영선 위원장이 저하고 평상시에 늘 전화를 하루에 몇 번씩 하죠. 그러니까 박남매 소리를 듣는데
저한테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CD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예. 그래서 나는 그러한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때 알았건 몰랐건 예. 만약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차관을 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자기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네. 대통령이 찍어 누르니까 우리가 농담을 했거든요. 장관이 차관 결재를 받겠구나 라고 했고 그때는 취임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동영상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퇴하고 네.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최소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알았다. 네. 거기까지는 확신하는데 수사를 방해했는가 네. 또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는가 이러한 사실은 저는 모르고 앞으로 수사단이 밝혀낼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us spoke Zarathustra is Nietzsche's philosophical literary masterpiece. Nietzsche develops in this text his most important ideas. But he does so by SK 이노베이션.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건설.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에 이어 5G 요금제까지. LTE 요금 그대로 5G를 페스티벌. 오직 U+에서만. U+ 5G. 뉴스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도왔던 원로들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원로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계 원로와의 간담회는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행보의 연속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이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행된 사람들은 부근 영등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등으로 분산돼 호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희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WTO는 올해 전 세계 무역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3%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이고 지난해 9월 제시한 올해 전망치 3.7%를 6개월 만에 1.1%포인트나 낮춰 잡은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WTO는 밝혔습니다. The fact that we don't have great news today should surprise no one who has been reading the papers over the last 12 months. 브렉시트도 전망치 하향 조정의 또 다른 이유로 꼽혔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WTO가 가장 낮게 예측하는 1.3%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It has since lost further momentum
as you will see from our updated forecast that will be released exactly a week from today. 라가르드 총재는 가까운 시기에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겠지만 추세상으론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세계 수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 분야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등의 수소 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총 15건의 국제 표준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수소기술 관련 국가 표준, 즉 KS 인증 품목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여 수소 제품의 성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기술 표준 전문가들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 중견기업과 매칭시켜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대 서서문학과 A 교수와 관련해 인문대 학생회장이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수빈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A 교수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오늘부터 행정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일본 만화를 게시한 혐의로 25살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에 일본 만화 6,700여 편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갑질 폭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추가 범죄인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 예비 음모 혐의에 연루된 승려 A씨가 진술을 번복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